합작회사 설립과 관련된 협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한 책, 제가 이 한 10여 년 전에 전략적 제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일 처음 봤던 책이 이 책입니다. Mastering Alliance Strategy라는 책인데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주요 저자가 이 벤포드라는 분이 있고, 그리고 고메스 카세레즈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앙쿠라라는 이 컨설팅 펌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우 유명한 그 컨설팅 펌입니다. 그 벤포드 이분은 사실 많은 저널의 기고도 열심히 하고 조인트 벤처 쪽에 아주 정평이 나 있는 전문가로서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앵쿠라라는 회사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회사 주도로 해서 세미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이렇게 공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앙쿠라에서 배포한 어떤 자료를 틈나는 대로 나중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메즈 캐스레즈라는 이 분도 지금 현재 브랜다이스의 교수신데, 이분도 뭐 저널에 이렇게 기고를 자주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동영상도 지금 한 10개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Mastering Alliance Strategy에서 이 협상과 관련된 두 가지 테마를 제가 추려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책임 배분하는 게 이제 합작계약서에서 이제 중요한 한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이제 합리적으로 접근할 거냐 하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합작계약서 작성에서 변호사와 경영자의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많은 걸 시사하는데, 현실적으로 만약에 합작 계약의 어떤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그 대표이사 또는 창업자가 이 표준 합작 계약서를 구해와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대입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는 결론적으로 절대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변호사의 입장과 경영자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하는 걸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을 좀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이 역할과 책임을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나눠주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과연 합작회사의 핵심 의사결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리스트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한 6가지 분야에 걸쳐서 예시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고 해당 안 되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오너십과 이제 합작회사의 범위와 관련된 부분은 제품 비즈니스, 그리고 이제 제품 라인의 범위, 그 다음 시장의 범위, 그리고 자본 구조, 초기에 이제 설립을 하려면 필요한 기업들 서류라든지 이런 걸 누가 챙길 거며 어떻게 챙길 거냐, 파트너를 추가할 경우에 이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지분 이전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 파트너십의 종료나 해체의 경우, 이렇게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너십과 제휴 범위와 관련돼서는. 마찬가지로 재무와 관련돼서는 예산, 계획, 투자, 그 다음에 부채, 그 다음에 이전 가격 설정, 배당, 그리고 감사, 성과 측정, 그리고 이제 자본 지출이 뭐 100만 불 이상, 뭐 200만 불 이상 등등 이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이상 될 때, 만약에 M&A가 있을 경우에 그 이상 금액이 해당될 때, 자산 매각이 뭐 상당한 금액일 때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핵심 의사결정에 해당된다는 거죠. 또한 모기업과 거래에서도 핵심 의사결정이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전 가격 협상 중요한 의사결정이죠. 경쟁금지 합작계약서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정할 거냐 하는 부분, 그리고
합작회사와 한쪽 모기업 간의 협약,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이죠. 그 다음 제3자와의 협약입니다. 장기 계약이라든지 리스, 그 다음에 그 이해상충이 일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소송이 일어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브랜드 라이선스라든지, 그 다음 HR과 관련돼서는 이사회 멤버들의 임명, 해촉, 그리고 이사회 권한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합작회사 CEO가 뭐 매우 중요하죠. 채용하고 해고하는 문제. 그 다음에 성과 측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후계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건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직원의 그 급여라든지, 그 다음 그 채용, 해고, 그 다음 복지, 그 다음 뭐 환경 문제. 이렇게 핵심 의사결정 리스트를 이렇게 쭉 만듭니다. 만들어서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이제 매칭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매칭을 시킴으로 해서 주요 그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이제 합작회사의 고위직들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역할과 책임을 이 분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이 그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시를 하나 든 게 이사회의 경우에 보자는 거죠. 이사회의 기능과 관련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특히 이제 이사회 기능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그 중요하지 않은 대다수 한국 기업들에게는 이사회 기능을 이렇게 정립을 하는 게 매우 그 어렵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하고 의견 조율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사회 그가 이 의사결정을 직간접적으로 해야 되는 리스트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한 겁니다. 이 부채 같은 거 승인을 한다든지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사회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배당 결정, 이전 가격 결정 등등이 쭉 있습니다. 있으면은 여기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 결정이 있습니다. 공동 결정이라는 거는 앞에서 봤다시피 여기서 이제 그 모기업의 뭐 이사회라든지 모기업의 CEO라든지 이런 그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공동으로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전 상의를 해야 될 대상이거나, 아니면은 단지 그 사전에 반드시 보고를 받는 항목이거나, 아니면은 권한이임이 있습니다. 권한이임은 이사회에서 터치를 안 하는 겁니다. 이사회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 의사결정 매입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사회 CEO도 마찬가지입니다. CEO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다음에 채무 같은 경우는 최종 의사결정권을 CEO가 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 경영팀 임원을 고용을 한다든지 평가한다는 것도 하는 것도 최종적으로 CEO의 그 어떤 권한이다. 이렇게 이제 줄 수 있는, 아니면은 공동 결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공동 결정은 이사회와 이제 공동 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 역할 분담을 이제 쭉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테마가 아까도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그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변호사의 역할과 경영자의 역할의 그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인식의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합작 계약 구조를 정함에 있어서 양측의 어떤 의견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측면과 비즈니스 측면의 최적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 그 협상팀을 구성할 때도 변호사는 가급적이면 법률적 측면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언급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이 비즈니스 측면에서 의 입장이 법률적 측면보다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들은 리스크를 가급적이면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이 미래의 옵션을 끈을 이렇게 우리가 위기 때 이렇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옵션을 많이 가지는 것을 원합니다. 또한 이제 제휴 범위를 되도록이면 좁게 가져가고 계약을 되도록이면 상세하게
하고 싶은 그런 그 성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경영자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쪽이 아니라 이 제휴를 어떻게 하면 제휴를 통해서 우리가 그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거냐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제휴 범위를 넓게 가져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상당히 그 가치의 어떤 상충이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씩 보자면은 소유권과 관련해서 보면은 변호사 입장은 과반수 이상을 무조건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의사결정 권한을 확실히 가져가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만약에 이제 50대 50 구조이면은 그 계약서 작성을 아주 상세하게 해서 이익 보호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CEO가 그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에 대한 거부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 꽁꽁 묶는 그런 그 입장인 거죠. 반면에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 뭐 변호사 이런 입장에 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뭐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이 핵심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도로 해서 이 부분을 좀 완화하는 걸 좀 원하는 입장이죠. 그 오너십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실제 의사결정에서의 어떤 통제권에 집중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핵심 이슈들을 확인을 하고 해결 방법에 대한 그 상호 합의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그 이 지분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세밀하게 가져가는 부분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는 사례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 미국 기업과 이제 남미 기업 간의 합작 투자 사례를 하나 들고 있는데요. 이 합작회사에서는 미국 기업의 어떤 제품을 남미 현지 그 공장을 건설해서 거기서 제조하고 그 현지 시장에 판매하는 그런 합작회사를 이제 설립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파트너 입장에서는 이게 잘 돼서 공장을 이제 확장해서 제2공장을 이제 건설할 때 혹시 그 남미 측 파트너가 우리는 확장을 못 하겠다.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핵심 이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합의를 한 겁니다. 이 한쪽 파트너가 확장을 원하고 다른 쪽이 만약에 원치 않는다고 하면은 그 오너십과 배당을 조정할 수가 있다. 투자를 하고 한쪽에서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투자를 하는 대신에 다른 한쪽에서는 이 지분 희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상대 파트너가 우리는 지분 희석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런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하고 한다고 하면은 파트너가 이 별도의 이 100% 그 공장을 짓습니다. 짓고 합작회사의 핵심 판매 지역이 아닌 시장에서 제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사전 조정을 도장 찍기 전에 합작 계약서에 조정을 해서 이제 진행시킬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범 사례가 뭐냐 하면은 양측 입장을 이제 결합을 한 거죠. 경제적 통제와 의사결정 통제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특정한 그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서 이 거부권 또는 캐스팅 보트를 주는 방법이 있다.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 과제에서도 살펴봤다시피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정해놓고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의사결정 맵을 작성을 해서 일종의 이건 뭡니까? 일종의 그 경영 통제의 의유사한 거죠, 그죠? 경영 통제. 이렇게 이제 접근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고충 해결 메커니즘을 사전적으로 준비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어떤 이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휴의 범위입니다. 서두에 봤다시피 그 제휴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하는 것은 모기업 입장에서는 지역별로 그리고 제품 카테고리별로 그 고객 세그멘트별로 기타 등등에 대해서 영역을 이 제휴 쪽으로 넘길 건지 아니면 모기업에 남겨둘 건지를 결정하는 기업의 영역, 그러니까
이 모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영역과 관련된 겁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이죠. 근데 변호사는 되도록 좁게 가져가자. 왜냐하면 고객 보호 입장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설사 이 제휴 범위를 확대하는 게 이치에 맞다 하더라도 시작은 좁게 해서 점차 확장할 수 있는 옵션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 이런 게 이제 변호사 입장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도 살펴보지만 일단 좁게 가져가고 나중에 넓혀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또 다른 어떤 그 협상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알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 상당히 이 제약 요건이 있다. 우선 발전을 저해한다. 특히 이제 기술이 이제 관여가 됐을 때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너무 제한적으로 주면은 그건 좀 안 좋죠. 그죠? 당연히 제휴 발전이 합작회사의 성공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전 가격 이슈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모기업에 대한 자원 의존을 높인다는 의미거든요. 제휴를 좁게 한다는 거는. 그러면은 이전 가격 가지고 또 다른 어떤 분쟁의 이 여지를 두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좁게 하면은 이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 뭐 변호사도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대충 이 정도는. 경영자 입장은 반대입니다. 이 범위를 넓혀주고 자율권을 가져야 향후 성장에 대비할 수가 있는 거다는 거죠. 맥켄지 사례 연구에 의하면 실적으로 국제 제휴의 실패는 이 범위를 충분히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좁게 시작해서 넓히는 거는 또 다른 협상을 필요하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베스트 프랙티스는 뭐냐면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갈등 가능성을 최소화시킨다. 가급적이면 경쟁자를 파트너로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는 사실 이게 악유가 있는 부분이에요. 경쟁자하고 이렇게 요즘은 파트너십을 통해서 합작해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범위를 이제 좁게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경쟁자를 파트너로 선택하지 않는 게 이런 리스크를 줄 수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냥 독점계약 체결은 신중해야 됩니다. 한쪽하고 이렇게 독점계약으로 합작을 했다면은 그 파트너가 신통치 않아서 원하는 만큼 성과를 못 얻었을 때 그 시장은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독점계약을 한다면은 반드시 기한을 좀 줄 필요가 있어요. 언제까지 독점 계약을 체결한다는. 그래서 성과 조건과 엑싯 조항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범위의 변경을 미리 예상하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됩니다. 변화 조건에 대해서 제품 시장 기술 밸류체인 변화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합작회사가 이제 모기업으로부터 기술을 라이선스를 통해서 아니면 이전을 통해서 기술을 받아서 그 기술을 확대 개발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모기업들이 이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정의할 필요가 있다. 모기업 각각이 서로 다른 산업에서 합작해서 개발한 기술을 이용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고객 세그멘트별로 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각각 판매할 권리를 갖는지 이걸 정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이슈가 이제 파트너 기여자산에 대한 밸류에이션입니다. 이 가치, 기여 가치, 그 다음에 이 배분의 가치, 그 다음에 제휴 결과물에 대한 가치 평가 등이 이제 모두가 사실 포함되는 이슈이기도 한데, 변호사 입장은 제휴에 몰입하는 고객 자원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대신 향후 수익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자. 그러다 보니까 협상이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스탠스는 뭐냐면은 이 제휴 챔피언의 입장이 아니에요. 제휴 챔피언은 어떻게 하면은 제휴를 촉진시키는 그런 지원자
지지자 입장인데 그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창출에 매우 신중한 그런 입장인 거죠. 경영자 입장은 어떻게 하면은 이 강한 제휴를 통해서 이 우리가 원하는 기업 전략의 어떤 보완 차원에서 제휴의 역할을 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밸류에이션 이 접근 방식도 상당히 그 좀 변호사 입장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우호적인 어떤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호적인 조건으로 이제 자산 평가, 이전 가액 결정을 할 용의를 가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용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변호사 입장을 완전히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파트너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 사항은 뭐 차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베스트 프랙티스는 뭐냐면은 이 사업 계획서 아까 얘기한 운영 계획 작성이 이래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기업 이익 보호 관점에서 이 협상할 경우에는 이 경영자의 강한 제휴를 구축하고자 하는 열망과 변호사의 보수적 입장이 타협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계획서 운영 계획을 통해서 이 제휴를 통한 어떤 혜택이 크다는 걸 서로가 공동의 이해가 된다면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협상자들이 각자의 기여 자원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엑시트입니다. 이 제휴는 기본적으로 임시 조직입니다. 영구 조직이 아니라. 그러니까 언젠가는 종료됩니다. 맥킨지 분석에 의하면 합작에서 평균 수명이 7년입니다. 그리고 합작 종료할 때 75%는 파트너 한쪽에서 인수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입장은 뭐냐면은 엑시트 트리거, 엑시트를 하게 만드는 그 트리거를 명확히 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은 모기업의 통제 변화. 모기업의 통제 변화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통제 수단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기업이 이 합작회사에 대한 통제 수단이 있는데 그 통제가 변하게끔 되는 거예요. 뭘로 해서 변하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이 모기업이 누구한테 인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모기업의 정책이 바뀐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이 합작회사에 대한 모기업의 통제를 변화시키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있을 때 대표적인 게 이제 파트너의 인수합병에서 피인수가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새로운 파트너와 협상을 하고 하는 게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파견 인력이 재배치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건 상당히 그동안의 관계를 새로 이렇게 구성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엑시트를 하는 요건이 되는 겁니다. 핵심 이슈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한 이 성과 마일스톤, 성과 이정표 이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그다음에 계약 위반을 하는 경우도 포함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엑시트가 시행되면은 제3자에게 매각 가능한 계약서 조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풋옵션, 콜옵션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파트너가 지분 구입을 우선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가야 됩니다. 공동 매각 조항도 이제 포함시키고요. 반면에 경영자 입장에서는 엑시트를 우리가 합작 계약서 작성할 때 논의하는 것은 신뢰를 훼손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한 뒤로 미루자 이런 입장이에요. 엑시트 조항을 제시하는 그 자체가 신의가 없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엑시트라는 거를 조기에 이렇게 논의를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이제 있을 수가 있느냐면은 만약에 이게 우리가 이 합작회사를 이 사업을 궁극적으로 이제 매각하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이 합작회사를 할 경우에 엑시트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산을 매각한다는 것을 구체화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이 조기에
조항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무리다 하는 게 경영자 입장이에요. 하지만 이 베스트 프랙티스는 엑시트를 미리 이슈해야 된다. 그걸 준비해야 된다. 하지만 이 엑시트 이슈는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제휴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엑시트 조항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바이셀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제 유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수자가 기본적으로 그 운영 과정에서 습득한 비즈니스 고객에 대한 그 학습 등으로 인해서 매수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합작 계약 체결 이전에 어떻게 그 매도 가격을 정한다 하는 부분을 반드시 그 명시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매수자가 될 건지 뭐 연결된 부분입니다. 바이셀 조항과 매수가 될 건지 매도자가 될 건지 평가해야 된다. 근데 딱 보면 안다는 거죠. 뭐냐면은 이 핵심 활동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그다음 투자할 여력이 뭐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보면은 앞으로 누가 이제 자연히 그 매수자가 될 건지 알 수가 있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도자 측에서는 위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비즈니스 현재 가치를 최저 가격으로 하고 미래 가치 밸류에이션을 정하는 그런 협상 전략을 통해서 사전적으로 정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핵심 의사결정 리스트를 먼저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이 주요 그 이해관계자들의 책임과 그리고 역할을 이렇게 배분할 수가 있다. 의사결정 맵을 작성한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변호사와 경영자의 인식의 차이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오너십 관련해 가지고는 과반수 지분 확보가 이제 절대적인 건지 아니면 핵심 의사결정 이슈에 대한 상호 합의가 상당히 절충안이 될 수 있다 하는 입장을 살펴봤고, 제휴 범위가 변호사는 좁은 범위, 그리고 경영자는 가급적 넓은 범위로 가져가고 싶어 한다. 밸류에이션에서는 보수적인 평가, 그리고 우호적인 평가. 엑시트에서는 뭐 대체로 변호사 입장을 뭐 존중해야 되는 걸로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시를 했었죠. 명확한 사전 준비, 신중한 접근인데 이 부분은 변호사 입장이 기본적으로 존중이 돼야 된다 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